제 남편이 제 가장 친한 친구랑 손잡고 제 집을 빼앗으려 했어요. 아니, 빼앗았죠. 그것도 제 딸까지 가세해서요. 68년을 살면서 이런 배신은 처음이었습니다. 50년을 친구로 지낸 사람이 45년을 부부로 산 남편이 그리고 제 뱃속에서 나온 딸이 한패가 되어 저를 길바닥에 내쫓으려 했거든요. 지금 생각해도 손이 떨립니다. 그때 그 충격이란 전 평범한 전업주부였어요. 아니, 평범하다는 말도 사치일지 모르겠네요. 그냥 남편 뒷바라지하고 자식 키우고 그렇게 살았죠. 제 이름은 하명숙입니다. 올해 68이에요. 젊었을 때부터 별다른 꿈은 없었어요. 좋은 아내, 좋은 엄마로 사는 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남편 오성태는 작은 회사에 다니다 5년 전에 정년퇴직했어요. 그 사람 월급으로 애 하나 키우고 살림하느라 평생 허리띠 졸라맸죠. 유일하게 남은 게 남편 이름으로 된 단독주택 한 채였습니다. 그것도 제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계약금 넣었는데 등기는 남편 이름으로 했어요. 그때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거든요. 딸 현지는 대학도 못 보냈어요. 형편이 안 됐으니까요. 그 애가 저를 얼마나 원망했는지 아십니까? 가슴에 못이 박혔습니다. 그렇게 조용히 살던 어느 날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죠. 문을 여는 순간 제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거기 서 있는 사람은 한윤자였어요. 제 50년 지기 친구였습니다. 윤자는 환하게 웃으며 짐가방을 끌고 있었어요. 옆에는 캐리어가 2개나 있었죠. 아, 그때 제가 뭘 봤어야 했는데 그 눈빛을, 그 미소 뒤에 숨겨진 칼날을요. 윤자가 이혼했다고 했어요. 갈 데가 없어서 며칠만 있다 가도 되겠냐고 물었죠. 며칠만이라는 말에 전 망설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거절할 용기가 없었어요. 윤자는 어릴 적부터 제 친구였거든요. 중학교 때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붙어 다녔죠. 근데 윤자는 저랑 달랐어요. 화려하고 당당했습니다. 전 항상 윤자 뒤에 서서 따라다니는 애였죠. 결국 저는 윤자를 들어오라고 했습니다. 그 순간 제 인생의 마지막 평화가 사라지는 소리가 들렸어야 했어요. 하지만 전 몰랐죠. 윤자는 짐을 풀자마자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집이 괜찮다고 했어요. 위치도 좋고 요즘 시세가 얼마냐고 물었죠. 전 잘 모르겠다고 했어요. 팔 생각이 없으니까요. 윤자는 그래도 알아는 둬야 한다고 했습니다. 요새 집값이 엄청 올랐다면서요. 그때 남편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윤자를 보는 남편의 표정이 묘했어요. 놀란 것도 아니고 반가운 것도 아니었죠. 뭐랄까 어색하게 굳어진 얼굴이었습니다. 윤자는 남편을 오빠라고 불렀어요. 전 그게 이상했습니다. 우리 남편은 윤자보다 4살 많았지만 그렇게 부를 사이는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그 호칭에 대꾸도 안 했어요. 그냥 멍하니 서 있었죠. 윤자가 여기서 좀 지내도 되겠냐고 물었습니다. 제가 괜찮다고 했다면서요. 남편은 편히 쉬라고 했어요. 근데 남편은 제 눈을 한 번도 안 봤습니다. 그날 이후로 우리 집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윤자는 며칠만 있겠다더니 보름이 지나도 나갈 생각을 안 했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집에 파고들었죠. 아침마다 남편 밥상을 차려줬습니다. 제가 하겠다고 해도 윤자가 괜찮다며 부엌을 차지했어요. 처음엔 고마웠어요. 솔직히 말하면요. 평생 밥만 하다가 누가 대신 해주니까 편했죠. 근데 점점 이상했습니다. 남편이 제 밥은 안 먹고 윤자가 차린 밥만 먹는 거예요. 제가 왜 제가 차린 건 안 먹냐고 물었어요. 남편은 윤자가 하는 게 입에 맞는다고 했습니다. 그 한마디에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45년을 밥해줬는데 이제 와서 입에 안 맞다니요? 그날 밤 전 윤자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제쯤 나갈 거냐고요. 미안한데 우리도 여유가 없다면서요. 윤자는 미안하다고 했어요. 조금만 더 있겠다고 했죠. 지금 진짜 갈 데가 없다면서 저만 믿는다고 했습니다. 윤자는 눈물까지 글썽였어요. 전 또 마음이 약해졌죠. 그래, 친구 좀 도와주지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였어요. 밤 11시쯤 됐을 겁니다. 전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남편과 윤자였습니다. 둘이 술을 마시고 있었죠. 살며시 문을 열고 보니 둘이 나란히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분위기가 묘했습니다. 뭔가 편안하고 익숙한 느낌이었죠. 윤자가 남편더러 기억나냐고 물었어요. 둘이 25살 때 얘기를 꺼냈죠. 남편은 기억한다고 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쨌다면서 말을 흐렸어요. 근데 윤자는 계속 웃었습니다. 전 더 이상 보지 못하고 방으로 들어왔죠. 그날 밤 잠을 한숨도 못 잤어요. 다음 날 저는 윤자에게 물었습니다. 혹시 남편이랑 아는 사이였냐고요. 윤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어요. 미안하다면서 사실 남편이랑 옛날에 좀 가까웠다고 했죠. 사귀었다고 했습니다. 짧게요. 근데 제가 좋아한다길래 윤자가 물러났다고 했어요. 제 머릿속이 새하얘졌습니다. 뭐라고요? 남편이랑 윤자가 사귀었다고? 그리고 제가 가로챘다고요? 전 그런 적 없다고 했어요. 윤자는 제가 기억 안 나냐고 물었죠. 제가 울면서 윤자한테 남편 좋아한다고 했다면서요. 윤자는 저를 위해서 포기했다고 했습니다. 아니에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윤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증거가 없었죠. 50년 전 일이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윤자는 점점 더 집에서 주인 행세를 했어요. 식탁 자리도 제 자리에 앉았죠. 남편은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였습니다. 제가 남편한테 물었어요. 지금 뭐 하는 거냐고요. 윤자가 제 자리에 앉았다고 했죠. 남편은 자리가 어디 있냐고 했습니다. 편한 데 앉으면 된다면서요. 전 미칠 것 같았습니다. 내 집에서 내 남편이 내 친구를 위해 나를 밀어내고 있었어요. 한 달이 지났을 때 딸 현지가 집에 왔어요. 오랜만이었습니다. 현지는 요새 결혼 준비 중이었거든요. 근데 현지가 윤자를 보더니 환하게 웃었어요. 이모라고 부르면서 여기 계셨냐고 물었죠. 둘이 아는 사이였습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전 몰랐어요. 현지는 제게 말도 안 하고 윤자를 만나고 있었던 거예요. 그날 저녁 셋이서 식사를 했습니다. 전 소외감을 느꼈죠. 남편과 딸과 윤자가 웃으며 이야기하는데 전 그 대화에 끼지도 못했어요. 현지가 갑자기 제게 물었습니다. 요즘 힘들지 않냐고요. 왜냐고 물었더니 그냥 나이도 있으신데 집안일 하시느라 힘드실 것 같다고 했어요. 전 괜찮다고 했죠. 현지는 윤자가 도와주시니까 좋으시겠다고 했습니다. 아빠도 윤자랑 계실 때 훨씬 편해 보이신다면서요. 그 말에 제 손이 떨렸습니다. 딸이 뭘 말하려는 건지 알 것 같았어요. 너 이제 필요 없다는 소리였죠. 며칠 뒤 전 서랍에서 이상한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집 등기부등본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 도장이 찍혀 있었죠. 전 그런 거 찍은 적 없는데요. 급하게 등기소에 전화했습니다. 담당자가 일주일 전에 명예 이전 신청이 들어왔다고 했어요. 누구 앞으로냐고 물었더니 한윤자 앞으로라고 했습니다. 제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윤자가 제 집을 가져가려 하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 도장을 위조해서요.
저는 그 서류를 들고 윤자를 찾아갔어요. 윤자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죠.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습니다. 윤자는 서류를 보더니 피식 웃었어요. 윤자가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사실 자기가 이 집 필요하다면서요. 제가 믿을 수가 없어서 뭐라고 반문했죠. 윤자는 제가 나이 들었잖냐고 했어요. 이제 혼자 살기 힘들 거라면서요. 집을 윤자한테 넘기고 저는 요양원 가는 게 어떻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친구가, 제 50년 친구가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제가 미쳤냐고 소리쳤어요. 이건 내 집이라고요. 윤자는 소리 지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남편 이름으로 된 집이잖냐면서요. 남편은 윤자한테 주고 싶어 한다고 했죠. 그 순간 남편이 들어왔어요. 전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뭐 하는 거냐고, 이 집 윤자한테 준다고 하냐고요. 남편은 제 눈을 보지 않았어요. 그냥 중얼거렸죠. 그 집은 자기 이름이라면서요. 자기가 산 거라고 했습니다. 제가 제 돈으로 산 거잖냐고 반박했어요. 남편은 증거 있냐고 물었습니다. 제 다리가 풀렸습니다. 남편이 이럴 수가. 45년을 살았는데 이럴 수가 있나요? 그날 밤 전방에서 울었어요.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근데 아무도 위로하러 오지 않았죠. 다음 날 아침 현지가 찾아왔어요. 우리 얘기 좀 하자면서요. 현지는 냉정한 표정이었습니다. 제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요. 현지가 솔직히 말하겠다고 했어요. 아빠가 윤자랑 있는 게 훨씬 자연스러워 보인다면서요. 제가 평생 아빠한테 뭐 해준 게 있냐고 물었습니다. 전 어이가 없었어요. 뭐라고요? 현지는 말했죠. 밥이랑 빨래냐고, 그거 말고는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아빠는 윤자를 사랑했대요. 근데 제가 끼어들었다고 했습니다.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딸이, 제 딸이 이런 말을 하다니요. 제가 현지한테 말했어요. 넌 지금 내 엄마한테 뭐라고 하는 거냐고요. 현지는 이제 그만 놔주라고 했습니다. 아빠도 이 집도요. 제 인생 이미 다 살았잖냐면서요. 그 말을 끝으로 현지는 나갔어요. 전 그 자리에 주저앉아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믿어지시나요? 전 지금도 악몽 같아요. 근데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부터였거든요. 만약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 이게 어떻게 끝났는지, 제가 어떻게 반격했는지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후회 안 하실 겁니다. 현지가 나간 뒤 저는 며칠 동안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입맛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먹고 싶지 않았죠. 이 집에서, 이 식탁에서 저만 혼자인 것 같았거든요. 윤자는 아침마다 남편 밥상을 차렸어요. 남편은 그 밥을 먹으면서 윤자한테 고맙다고 했습니다. 전 그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찢어졌죠. 45년 동안 제가 차린 밥에는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안 하더니요.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남편과 윤자가 또 거실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는 방 안에서 그 소리를 듣고 있었죠.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둘이 정말 즐거워 보였어요. 참다 못해 방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대체 뭐가 그렇게 재밌냐고요. 둘이 날 보더니 웃음을 멈췄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그냥 옛날 얘기를 하고 있었다면서요. 옛날 얘기요? 전 묻고 싶었습니다. 나도 있는 옛날 얘기냐고요. 근데 입이 안 떨어졌어요. 물어봤자 상처만 받을 것 같았거든요. 윤자가 제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너도 와서 앉으라면서요. 같이 얘기하자고 했죠. 전 거절했어요. 피곤하다고 먼저 자겠다고 했습니다. 윤자는 아쉽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사실은 안도하는 것 같았어요.
제가 없는 게 편한 거였죠. 방으로 들어와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이 안 왔어요. 거실에서는 계속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귀를 막았어요. 그래도 소리가 들렸죠. 며칠 뒤 제가 시장을 갔다 왔더니 집에 낯선 여자가 있었어요.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윤자랑 차를 마시고 있더라고요. 제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윤자가 소개했습니다. 장유진이라고 부동산 일을 한다면서요. 아, 그 순간 알았어요. 뭔가 이상하다는 걸요. 부동산이요? 우리 집은 팔 생각이 없는데 왜 부동산 사람이 와 있을까요? 유진이라는 여자가 저를 보더니 웃었습니다. 인사를 건넸죠. 처음 뵙는다면서요. 저도 어색하게 인사했어요. 그리고 윤자한테 물었습니다. 왜 부동산 사람을 불렀냐고요. 윤자는 그냥 시세나 알아보려고 불렀다고 했어요. 전 화가 났습니다. 제 허락도 없이 부동산 사람을 부르다니요. 근데 더 화가 난 건 남편이었어요. 남편이 거실에 나와 있었거든요. 그리고 유진이라는 여자랑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남편이 집 평수가 얼마냐고 물었어요. 유진은 28평이라고 답했죠. 요즘 이 동네는 평당 2천만 원 정도 한다면서요. 그럼 5억 6천 정도 된다고 했습니다.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5억 6천이요? 그렇게 많이 올랐나요?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면서요. 윤자는 그럼 팔면 좋겠다고 말했어요. 저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소리쳤죠? 이 집 안 판다고요. 왜 내 허락도 없이 이런 얘기를 하냐고 했어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눈빛이 차갑더라고요. 남편이 말했어요. 이 집은 내 명의라면서요. 내가 팔고 싶으면 파는 거라고 했습니다. 전 믿을 수가 없었어요. 남편 입에서 이런 말이 나오다니요. 유진이라는 여자가 어색한 분위기를 느꼈는지 일어났어요. 그럼 천천히 생각해 보시라면서요. 연락 주시면 언제든 도와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갔죠. 그 여자가 나가자마자 전 윤자한테 따졌어요. 대체 뭐 하는 거냐고요. 윤자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명수가 이 집 팔고 우리 셋이 좋은 데 가서 살자면서요. 이 집은 너무 오래됐잖냐고 했어요. 셋이요? 전 되물었습니다. 우리 셋이 누구냐고요. 윤자는 자기랑 남편이랑 저라고 했어요. 새 아파트로 이사 가서 같이 살자면서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같이 살자고요? 남편을 뺏어가려는 여자랑 제가 같이 살라고요? 전 소리쳤어요. 미쳤냐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남편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소리 좀 그만 지르라면서요. 이웃들이 듣는다고 했죠. 전 남편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이 미쳤다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물었습니다. 남편은 한숨을 쉬었어요. 그리고 말했죠. 당신이랑은 더 이상 못 살겠다면서요. 윤자랑 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제 다리에 힘이 풀렸어요. 주저앉았습니다. 남편이 제 앞에서, 제 친구 앞에서 저를 버리겠다고 선언한 거예요. 윤자가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명수가 이해해 달라면서요. 자기네들은 원래 사랑했던 사이라고 했어요. 제가 끼어들어서 헤어진 거라면서요. 이제라도 자기네들이 함께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전 윤자를 밀쳤어요. 손에 힘이 없어서 윤자는 비틀거리지도 않았죠. 윤자는 그냥 저를 내려다봤습니다. 안쓰럽다는 표정이었어요. 근데 그 눈빛 속에는 승리감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전 또 울었어요. 베개를 적셨습니다. 울다 지쳐서 잠이 들었는데 새벽에 깼어요. 목이 말라서 부엌으로 갔죠. 부엌에 불이 켜져 있었습니다. 윤자가 물을 마시고 있었어요. 저를 보더니 윤자가 말했습니다.
명수가 미안하다면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자기는 평생 남편을 잊지 못했다면서요. 전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윤자가 계속 말했습니다. 남편이랑 자기는 25살 때 만났대요. 진짜 사랑했다고 했죠. 근데 제가 남편을 좋아한다고 울면서 윤자한테 말했대요. 그래서 윤자가 물러났다고 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전 그런 적 없습니다. 근데 윤자는 계속 그렇게 말했어요. 이제 와서 증명할 방법도 없었죠. 윤자가 말했습니다. 명수가 우리 이혼하자면서요. 남편이랑 자기가 재혼하겠다고 했어요. 집은 자기네들이 갖고 저한테는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죠. 위자료요? 전 웃음이 나왔어요. 제 집을 빼앗고 위자료를 준다고요? 윤자는 진지했습니다. 5천만 원 주겠다면서요. 그 돈으로 요양원 들어가서 편히 살라고 했어요. 전 윤자한테 말했습니다. 절대 이혼 안 한다고요. 이 집도 안 판다고 했죠. 윤자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럼 힘들게 하지 말라면서요. 어차피 결과는 똑같을 거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현지가 또 왔어요. 이번엔 유진이라는 여자랑 같이 왔더라고요. 현지가 저를 보더니 말했습니다. 엄마, 유진 언니 소개할게요. 제 친한 언니라면서요. 친한 언니요? 전 놀랐어요. 현지가 언제부터 저 여자랑 친했을까요? 유진이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현지 엄마라고 부르면서요. 셋이 거실에 앉았어요. 남편과 윤자도 나왔죠. 5명이 마주 앉았습니다. 전 무슨 일인지 알 것 같았어요. 이미 짜고 친 거라는 걸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이 집 매물로 내놓으면 금방 팔릴 거래요. 위치도 좋고 평수도 적당하다면서요. 5억 8천에 내놓으면 한 달 안에 팔린다고 했어요. 전 소리쳤습니다. 이 집 안 판다고요. 몇 번을 말해야 아냐고 했죠. 현지가 저를 쳐다봤어요. 차갑게요. 현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이 집 아빠 명의잖아요. 아빠가 팔겠다는데 엄마가 뭘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전 딸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제 딸이 저한테 이런 말을 하다니요. 남편이 말했어요. 집 팔고 이혼하자면서요. 윤자랑 자기는 재혼할 거라고 했죠. 저한테는 위자료 줄 테니 알아서 살라고 했습니다. 전 벌떡 일어났어요. 절대 안 된다고 소리쳤죠. 이 집은 제 돈으로 산 거라고 내가 친정에서 받은 돈으로 계약금 넣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증거 있냐면서요. 50년 전 일인데 무슨 증거가 있냐고 했죠. 등기부에는 자기 이름만 있다면서요. 제가 미쳐 날뛰었어요. 이 집 절대 안 판다고 당신들 맘대로 못 한다고 소리쳤습니다. 현지가 한숨을 쉬었어요. 엄마, 왜 이렇게 고집이 세냐면서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좋은 요양원 알아요. 거기 정말 좋아요. 5천만 원이면 10년은 계실 수 있어요. 전 유진을 노려봤습니다. 당신은 누구냐고, 왜 남의 집안일에 끼어드냐고 물었죠. 유진은 미소를 지었어요. 전 현지 언니고 현지를 돕고 싶을 뿐이래요. 현지가 결혼 자금이 필요하다면서요. 이 집 팔면 현지 목도 좀 떼어줄 수 있지 않냐고 했습니다. 아, 그제야 알았어요. 현지도 한패였던 거예요. 집을 팔아서 돈을 나눠 갖자는 거였죠. 제 딸이 저를 배신한 겁니다. 전 현지를 쳐다봤어요. 현지는 눈을 피했습니다. 죄책감이 있는 건지 아니면 그냥 귀찮은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현지야, 너 정말 이러는 거냐고요. 내 엄마한테 이럴 수 있냐고 물었죠. 현지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엄마만 생각하고 살 수 없다면서요. 그 말에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딸한테 버림받는다는 게
이런 기분인가요? 전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목 놓아 울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위로하지 않았어요. 5명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제가 진상 손님이라도 되는 것처럼요. 며칠 뒤 제 몸 상태가 이상했어요. 머리가 아프고 어지러웠죠. 밥도 못 먹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이었어요. 그런데도 윤자는 남편 밥만 차렸어요. 저는 신경도 안 썼죠. 어느 날 전 쓰러졌습니다. 부엌에서 물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어요. 깨어나니 병원이었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극심한 스트레스로 쓰러진 거래요. 혈압도 높아졌다면서요. 병원 침대에 누워 있는데 현지가 왔어요. 걱정하는 표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무감으로 온 것 같았어요. 현지가 말했습니다. 엄마, 제발 좀 순순히 하세요. 이렇게 버티면 엄마만 힘들어요. 전 현지를 보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내 딸이 맞나요? 퇴원하는 날 집에 가니 집이 비어 있었어요. 아니, 정확히는 제 짐이 없었습니다. 제 옷, 제 화장품, 제 이불이 모두 사라졌어요. 윤자가 나타났습니다. 미안하다면서요. 명숙이 짐은 창고에 넣어뒀다고 했어요. 이제 명숙이 방은 없다면서요. 전 정신이 아득해졌습니다. 창고요? 제 방이 없다고요? 이게 내 집인데요? 윤자가 말했어요. 명수가 이 집은 이제 팔리기로 했어. 계약금도 받았어. 1달 뒤에 잔금 치르고 나가야 해. 전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된다고, 이럴 수 없다고 소리쳤어요. 윤자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이미 늦었다면서요. 명숙이 도장 찍힌 서류도 다 있다고 했죠. 제가 언제 도장을 찍었나요? 전 도장 찍은 적 없습니다. 윤자가 위조한 거예요. 하지만 증명할 방법이 없었어요.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저를 보더니 말했어요. 당신 갈 곳은 알아봤으니 걱정 마. 요양원 예약했어. 다음 주에 들어가면 돼. 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45년을 산 남편이었어요. 그 남편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전 더 이상 울지 않았어요. 울음도 안 나왔죠. 그날 밤 전 창고에서 잤습니다. 제 이불을 깔고 누웠어요. 어두컴컴한 창고에서 혼자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제 인생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싶었어요. 하지만 그때 제 머릿속에 한 가지 생각이 스쳤습니다. 아니야, 이렇게 당할 순 없어. 절대로요. 전 일어나 앉았어요. 그리고 혼잣말을 했죠. 내가 너희한테 다 주고도 바보처럼 끝낼 줄 알았지? 천만에요. 그날부터 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요. 아무도 모르게요. 창고에서 눈을 떴을 때 제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더 이상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고요. 45년을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녹음이었습니다. 핸드폰 녹음 기능을 켜두고 다녔어요. 윤자와 남편의 대화, 현지가 와서 하는 말들, 유진이라는 여자가 집을 팔겠다고 하는 얘기들을 모두 녹음했죠. 증거를 모았습니다. 며칠 뒤 윤자와 남편이 거실에서 또 술을 마셨어요. 저는 창고 문을 살짝 열어두고 핸드폰을 녹음 상태로 놔뒀습니다. 둘의 목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어요. 윤자가 말했습니다. 오빠, 이제 정말 우리 함께 살 수 있네요. 남편이 그렇다고 했어요. 오래 기다렸다면서요. 윤자는 명숙이가 불쌍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죠. 자기네들도 행복할 권리가 있다면서요. 남편이 웃었습니다. 명숙이는 요양원 가면 오히려 편할 거래요. 혼자 있는 게 좋을 거라면서요. 윤자가 맞다고 했어요. 명숙이는 원래 사람들이랑 어울리는 것도 별로 안 좋아했다면서요. 전 이를 악물었습니다. 저에 대해 아무것도 모르면서
맘대로 판단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 대화를 끝까지 녹음해야 했으니까요. 윤자가 또 말했어요. 집은 5억 8천에 팔기로 했다면서요. 거기서 명숙이한테 5천만 원 주고 현지한테 1억 주면 자기네들은 4억 8천이 남는다고 했죠. 그 돈으로 새 아파트 사서 같이 살자고 했습니다. 남편이 좋다고 했어요. 그리고 덧붙였죠. 명숙이 도장은 어떻게 구했냐고요. 윤자가 웃으면서 대답했습니다. 명숙이가 병원에 입원했을 때 서랍 뒤져서 찾았대요. 도장 찍는 건 쉬웠다면서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도장을 훔쳐서 위조했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범죄입니다. 명백한 사문서 위조죠. 다음 날 현지가 유진이랑 또 왔어요. 집을 보러 온 사람들이 있다면서요. 제가 거실에 나가니 젊은 부부가 서 있었습니다. 집을 둘러보고 있었어요. 유진이 집을 소개했습니다. 28평에 방 3개라면서요. 재건축 예정 지역이라 투자 가치도 있다고 했죠. 젊은 부부는 만족스러워 보였어요. 전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집 안 팔려요. 주인 동의 없이 내놓은 거래요. 젊은 부부가 당황했어요. 유진은 제 말을 가로막았죠. 죄송하다면서 주인 어르신이 치매가 좀 있으시다고 했습니다. 치매요? 전기가 막혔어요. 저보고 치매 환자래요? 젊은 부부는 어색하게 웃으며 나갔습니다. 유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유진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집 팔기로 했잖아요. 전 소리쳤어요. 누가 팔기로 했냐고, 내 집인데 내가 안 판다는데 왜 맘대로 하냐고요. 현지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제발 좀 그만하세요. 아빠 명의잖아요. 아빠가 팔겠다는데 엄마가 뭘 어쩔 건데요? 전 현지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그리고 물었습니다. 현지야, 너 양심이 있니? 내 엄마한테 이럴 수 있어? 현지는 눈을 피했어요. 대답하지 않았죠. 유진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이러시면 경찰 부를 거예요. 전 유진의 손을 뿌리쳤어요. 경찰이요? 오히려 잘 됐네요. 경찰 부르세요. 제가 신고할 거 많거든요. 유진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신고할 게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전 웃었습니다. 도장 위조, 사문서 위조, 사기. 이것만으로도 감옥 가기 충분하지 않냐고 했죠. 현지가 당황했습니다. 엄마, 무슨 소리예요? 전 현지한테 말했어요. 너희들 대화 다 녹음했어. 증거 다 있다고요. 윤자가 거실로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물었죠. 전 윤자를 쳐다봤어요. 당신이 도장 훔쳐서 위조한 거 다 녹음했다고 말했습니다. 윤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죠. 남편도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냐면서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알면서도 묵인했으니까요. 이 집 팔리는 거 막을 겁니다. 그리고 당신들 모두 고소할 거예요. 남편이 비웃었습니다. 고소? 당신이 뭘 할 수 있는데? 전 조용히 말했어요. 두고 보세요. 제가 뭘 할 수 있는지요. 그날부터 전 움직였습니다. 제일 먼저 등기소에 갔어요. 집 매매 계약이 진행 중이라고 했죠. 담당자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제 도장이 위조됐다고 저는 동의한 적 없다고 말했어요. 담당자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범죄래요.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면서요. 전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리고 일단명의 이전을 중단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담당자가 조치를 취했어요. 명의 이전이 보류됐습니다. 집을 팔 수 없게 된 거죠. 집으로 돌아오니 윤자가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유진한테 전화하는 것 같았죠. 큰일 났다고
명예 이전이 막혔다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윤자가 저를 보더니 화를 냈어요. 명수가 당신 뭐 한 거야? 전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내 집 지켰어요. 당신들 못 팔게요. 윤자가 소리쳤습니다. 당신 지금 우리 인생 망치는 거야? 전 웃었어요. 내 인생부터 망쳤으면서 무슨 소리냐고 했죠. 남편이 달려왔습니다. 당장 취소하라면서요. 아니면 진짜 당신 내쫓을 거래요. 전 남편에게 말했어요. 내쫓아보세요. 제가 경찰 부를 테니까요. 현지도 왔어요. 엄마, 왜 이래요? 제발 그만해요. 저 결혼해야 된다고요. 전 현지를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이게 제가 키운 딸인가요? 전 현지에게 말했어요. 넌 내 엄마를 배신했어. 돈 때문에요. 그런 내가 행복할 수 있을 것 같아? 현지는 울먹였습니다. 엄마가 너무하다면서요. 제가 너무해요? 전 웃었습니다. 더 웃긴 말은 없네요. 며칠 뒤 경찰서에 갔습니다. 고소장을 제출했어요. 윤자를 사문서 위조, 사기 혐의로 고소했죠. 녹음 파일과 등기소에서 받은 서류들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경찰이 조사를 시작했어요. 윤자가 소환됐습니다. 윤자는 발뺌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는 모른다고 명수기가 동의했다고 주장했대요. 하지만 증거가 있었습니다. 녹음 파일에는 윤자가 도장을 훔쳐서 위조했다고 말하는 게 선명하게 담겨 있었어요. 경찰이 윤자를 추궁했죠. 윤자는 결국 자백했습니다. 명숙이 도장을 훔쳐서 서류에 찍었다고 인정했어요. 하지만 명숙이를 위해서 한 거라고 변명했대요. 명숙이가 혼자 살기 힘들 것 같아서 요양원 보내려고 했다면서요. 말도 안 되는 변명이었죠. 경찰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며칠 뒤 윤자가 체포됐어요. 집 앞에 경찰차가 왔습니다. 윤자가 수갑을 차고 끌려나갔죠. 윤자는 저를 보면서 소리쳤어요. 명수가 미안해. 용서해줘. 전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그냥 지켜봤어요. 윤자가 경찰차에 타는 모습을요. 남편은 넋이 나간 것처럼 서 있었습니다. 윤자를 보내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전 남편을 쳐다봤습니다. 측은한 마음은 들지 않았어요. 자업자득이죠. 현지가 집에 왔습니다. 울고불고 난리였어요. 엄마, 이게 뭐 하는 짓이에요? 윤자 이모를 감옥에 보내다니요. 전 현지에게 말했어요. 범죄를 저질렀으니 벌을 받는 거라고요. 현지가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왜 이렇게 냉정해요? 전 조용히 대답했어요. 냉정한 건 너희였어. 나한테 했던 짓 생각해봐. 현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던 거죠. 유진도 연락이 왔어요. 죄송하다면서요. 자기는 몰랐다고 현지가 부탁해서 도와준 것뿐이라고 했습니다. 전 유진에게 말했어요. 당신도 공범이에요. 알면서 도왔잖아요. 유진은 변명을 늘어놨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전 유진도 고소할 생각이었거든요. 며칠 뒤 남편이 제게 왔습니다. 이혼하자면서요. 더 이상 같이 못 살겠대요. 전 남편을 보면서 말했어요. 이혼? 좋아요. 근데 재산 분할 제대로 받을 겁니다. 남편이 당황했습니다. 재산이 뭐가 있냐고 물었어요. 전 웃었습니다. 이 집이요. 제 친정 돈으로 산 집이라고 증명할 수 있어요. 남편이 어떻게 증명하냐고 물었습니다. 전 준비해둔 서류를 꺼냈어요. 친정 어머니가 써주신 확인서였습니다. 50년 전에 제게 돈을 주셨다는 증거였죠.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남겨두셨던 거예요. 남편은 말을 잃었습니다. 전 계속 말했어요. 이 집의 절반은 제 거예요. 이혼하려면 제대로 나눠야죠.
남편은 분했는지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 같은 여자랑 45년을 산 게 한이래요. 전 조용히 대답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당신 같은 남자랑 산 게 제일 후회돼요. 그날 이후 남편은 저를 피했습니다. 같은 집에 살면서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어요. 전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남편은 제게 아무 의미도 없었으니까요. 현지는 결혼을 미뤘다고 했어요. 돈이 없어서래요. 제가 집을 안 팔아서 결혼 자금을 마련 못했다면서요. 전 현지에게 말했어요. 내 힘으로 벌어서 결혼하면 되잖아요. 현지는 원망스러운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전 그 눈빛을 견뎠어요. 더 이상 죄책감 느끼지 않았습니다. 윤자는 재판을 받았어요. 사문서 위조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집행유예는 안 붙었어요. 실형이었죠. 윤자가 법정에서 저를 봤습니다. 원망스러운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전 담담했습니다. 윤자가 자초한 일이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집을 나갔더라고요. 짐을 싸서 어딘가로 가버렸어요. 현지한테 갔나 봅니다. 집에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집이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습니다. 더 이상 눈치 볼 사람도 속일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그날 밤 전 거실 소파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68살에 새로 시작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이제 겨우 제 인생의 주인이 됐으니까요. 남편이 나가고 며칠 뒤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갔습니다.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했거든요. 변호사는 50대 중반의 여성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죠.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충분히 승소 가능하대요. 특히 재산 분할에서 유리하다면서요. 남편이 배우자를 배신하고 제3자와 공모해서 재산을 빼돌리려 했으니까요.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는 엄격하게 본대요. 전 변호사에게 물었어요. 집을 지킬 수 있냐고요. 변호사는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제 친정 돈으로 샀다는 증거가 있으니 집 전체를 제가 가져갈 수도 있대요. 아니면 최소한 절반 이상은 받을 수 있을 거래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나자면서요. 카페에서 만났어요. 남편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윤자가 감옥에 간 후로 많이 힘들었나 봐요. 남편이 말했습니다. 이혼 합의하자면서요. 집은 당신이 가져도 좋다고 했어요. 대신 조용히 끝내자고 했죠. 전 남편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 제 남편이었나요? 45년을 함께 산 사람이 맞나요? 낯설었어요. 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후회하냐고요. 윤자를 선택한 거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남편이 중얼거렸습니다. 윤자를 사랑했대요. 진심으로요. 하지만 그게 당신을 배신할 이유는 안 됐다면서요. 미안하다고 했어요. 전 남편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서 용서될 일이 아니었거든요. 45년이 지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이혼 합의서에 사인했습니다. 집은 제가 갖기로 했어요. 남편은 아무것도 가져가지 않았죠. 그게 남편이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었습니다. 며칠 뒤 현지가 왔어요. 아빠 봤다면서요. 아빠가 지금 고시원에서 산대요. 돈도 없고 갈 곳도 없다면서요. 현지는 제게 아빠 좀 도와주라고 했습니다. 전 현지에게 말했어요. 그건 내 문제가 아니라고요. 아빠가 선택한 결과니까 아빠가 책임져야 한다고 했죠. 현지가 차갑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웃었어요. 현지가 또 물었습니다. 엄마는 앞으로 어떻게 살 거냐고요? 혼자서요? 전 대답했어요. 혼자가 훨씬 낫더라고요.
너희들이랑 있을 때보다요. 현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할 말이 없었겠죠. 유진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다시는 연락하지 않겠다면서요. 정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전 유진에게 말했어요. 사과는 필요 없다고요. 다만 다시는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했죠. 유진은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끊었어요. 아마 다시는 볼 일 없겠죠. 집에서 혼자 지내는 게 익숙해졌습니다. 처음엔 적막했어요. 아무 소리도 안 들렸거든요. 근데 점점 좋아졌어요. 제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다는 게 이렇게 편한 건지 몰랐습니다. 어느 날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이 집에서 계속 살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요. 여기는 너무 많은 기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쁜 기억들이요. 전 결정했습니다. 집을 팔기로요.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곳에서 다시 시작하기로 했죠. 부동산에 집을 내놨습니다. 한 달 만에 팔렸어요. 6억에요. 생각보다 비싸게 팔렸죠. 돈을 받고 생각했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써야 하나요? 남편한테 줄 필요도 없고 현지한테 줄 생각도 없었어요. 온전히 제 돈이었습니다. 그때 뉴스를 봤습니다. 독거노인들을 돕는 복지재단 이야기였어요. 저도 거의 독거노인이나 마찬가지였죠. 근데 저는 그래도 집이 있었고 돈이 있었습니다. 저보다 더 힘든 사람들이 많았어요. 전 결정했습니다. 돈의 절반을 기부하기로요. 3억을 복지재단에 기부했어요. 독거노인들을 위해 써달라고 했죠. 재단 관계자가 감사하다고 했습니다. 큰 도움이 될 거래요. 전 뿌듯했어요. 평생 남 뒷바라지만 하다가 처음으로 제 의지로 뭔가를 한 것 같았습니다. 남은 3억으로 시골에 작은 땅을 샀어요. 거기에 작은 집을 지었습니다. 방 2개짜리 작은 집이었죠. 정원도 만들었어요. 이사하는 날 현지가 왔습니다. 어디 가냐고 물었어요. 전 시골로 내려간다고 했죠. 현지가 놀랐습니다. 왜 갑자기 시골에 가냐면서요? 전 현지에게 말했어요. 새로 시작하려고요. 서울에는 더 이상 미련이 없다고 했습니다. 현지는 섭섭하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근데 말리지는 않았습니다. 현지가 물었습니다. 연락은 할 거냐고요? 전 대답했어요. 내가 연락하면 받을게요. 하지만 먼저 연락하지는 않을 거라고 했죠. 현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가라면서 돌아섰어요. 전 현지의 뒷모습을 봤습니다. 언젠가는 현지도 이해할 날이 올까요? 모르겠어요. 시골집에 도착했습니다. 공기가 좋았어요. 조용했죠? 이웃들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따뜻한 사람들이었어요. 집에 짐을 풀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정말 제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하고요. 68년 만에 처음으로요. 며칠 뒤 동네에 있는 문화센터에 갔습니다. 도자기 수업이 있었거든요. 평생 해보고 싶었던 거였어요. 근데 항상 시간이 없었죠. 아니, 시간을 낼 생각을 못했어요. 수업에 등록했습니다. 선생님이 친절했어요. 다른 수강생들도 비슷한 나이대였죠. 다들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 같았습니다. 첫 수업 날 흙을 만졌어요. 물레를 돌렸죠. 서툴렀습니다. 근데 재밌었어요. 뭔가 제 손으로 만들어진다는 게 신기했습니다. 선생님이 칭찬해 주셨어요. 손재주가 좋으시대요. 계속하면 멋진 작품 만들 수 있을 거래요. 전 기뻤습니다. 수업 끝나고 집에 오는 길에 생각했어요. 언제 이렇게 행복했나 싶었습니다. 정말 오랜만이었어요. 며칠 뒤 남편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윤자가 출소했대요. 건강이 안 좋아서 조기 출소했다면서요. 남편이 윤자를 돌보고 있다고 했습니다. 전 문자를 읽고 삭제했어요.
더 이상 제 일이 아니었으니까요. 남편과 윤자가 어떻게 사는지 관심 없었습니다. 도자기 수업을 몇 달 듣고 나니 실력이 늘었어요. 작은 그릇들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컵도 만들고 접시도 만들었죠.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명숙 씨 작품으로 전시회 열어보는 게 어떻겠냐고요. 문화센터에서 하는 소규모 전시회래요. 전 좋다고 했습니다. 전시회 준비를 했어요. 제 작품 20점을 골랐습니다. 작지만 정성스럽게 만든 것들이었죠. 하나하나에 제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전시회 날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왔습니다. 동네 사람들이었어요. 제 작품을 보면서 예쁘다고 했습니다. 한 분은 컵을 사고 싶다고 했어요. 전 그분께 그냥 드렸습니다. 돈 받을 생각은 없었거든요. 그분이 고맙다고 하셨어요. 소중히 쓰시겠대요. 전시회가 끝나고 집에 왔습니다. 창문을 열었어요. 바람이 들어왔죠. 시원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제 얼굴이 보였어요. 주름은 더 깊어졌지만 표정은 밝았습니다. 예전에는 항상 지쳐 보였는데 지금은 달랐어요. 전 거울 속 제 모습에게 말했습니다. 수고했어요. 이제 행복하게 살아요. 그게 제가 저한테 할 수 있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TV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역 방송국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면서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여성의 이야기래요. 전 고민했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는 게 맞나요? 부끄러운 일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생각을 바꿨어요. 혹시라도 저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힘이 될 수 있다면 좋겠다고요. 방송 녹화를 했습니다. 기자가 질문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용기를 낼 수 있었냐고요. 전 대답했습니다. 용기가 아니라 생존이었다고요. 더 이상 당할 수 없었다고 했죠. 그리고 말했어요. 나이가 많다고 끝난 게 아니라고요. 68세도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냐고요. 가족들과 멀어진 거요. 전 잠시 생각하다 대답했어요. 후회보다는 안도가 크다고요. 이제야 제가 주인인 인생을 산다고 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반응이 있었습니다. 시청자들이 용기를 얻었다고 했어요. 댓글이 많이 달렸대요. 대부분 응원이었습니다. 현지한테서도 연락이 왔어요. 방송 봤다면서요. 엄마가 대단하다고 했습니다. 근데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후회하는 것 같았습니다. 전 현지에게 말했어요. 잘 살아라고요.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지는 거라고 했죠. 현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서도 문자가 왔습니다. 방송 봤대요. 당신이 행복해 보여서 다행이래요. 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여러분, 제 이야기가 어떠셨나요?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이 제일 행복하거든요. 혹시 여러분 중에도 힘든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에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의 주인입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아요. 그게 제일 큰 행복이에요. 시골에서의 생활이 1년을 넘어갔습니다. 계절이 4번 바뀌었어요. 봄에는 정원에 꽃을 심었고 여름에는 토마토를 키웠죠. 가을에는 낙엽을 쓸었고 겨울에는 난로 앞에 앉아 뜨개질을 했습니다. 도자기 실력도 많이 늘었어요. 이제는 큰 항아리도 만들 수 있었죠. 선생님이 공방을 하나 차리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하셨어요. 제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다면서요. 전 고민했습니다. 공방이요? 제가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해보고 싶었어요. 뭔가 제 것을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집 앞 창고를 개조했어요. 작은 공방으로 만들었죠. 물레도 2대 들여놓고 가마도 작은 걸로 하나 샀습니다. 간판도 달았어요. 명숙 공방이라고요. 공방을 열었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어요. 가끔 동네 분들이 구경 오시는 정도였죠. 근데 괜찮았습니다. 천천히 가려고 했거든요. 한 달쯤 지났을 때 젊은 여자 손님이 왔어요. 30대 초반쯤 돼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작품들을 한참 보시더니 컵 하나를 집으셨어요. 이거 사고 싶다면서요. 전 가격을 말씀드렸습니다. 3만 원이요. 그분은 비싸지 않다고 하셨어요. 정성이 느껴진다면서 기쁘게 사가셨습니다. 그분이 나가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전 고맙다고 인사했죠. 첫 손님이었습니다. 제가 만든 걸 누군가 돈 주고 산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 뒤로 손님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입소문이 난 거였어요. 정성스럽게 만든 도자기를 파는 할머니가 있다면서요. SNS에도 올라갔대요. 젊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한 무리가 왔어요. 여자 5명이었죠. 다들 50대 후반에서 60대 초반쯤 돼 보였습니다. 작품들을 보시더니 감탄하셨어요. 한 분이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수업도 하시냐고요. 배우고 싶다면서요. 전 그때까지 수업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근데 나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수업을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2번, 오후 2시부터 4시까지요. 5분이 등록하셨습니다. 다들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었어요. 수업하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눴습니다. 다들 비슷한 고민이 있었어요. 자식들한테 평생 헌신했는데 이제는 필요 없다는 취급을 받는다면서요. 남편은 무관심하고요. 전 제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가 겪은 일들을요. 배신당한 이야기, 집을 빼앗길 뻔한 이야기, 그리고 제가 어떻게 이겨냈는지요. 수강생들이 눈물을 흘렸어요. 공감한다면서요. 그리고 용기를 얻었다고 했습니다. 자기네들도 이제 자기 인생을 살아야겠다면서요. 그때 전 깨달았습니다. 제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걸요. 수업은 점점 커졌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더 많은 분들이 오셨습니다. 공방을 확장해야 할 정도였죠. 근처에 있는 빈 건물을 하나 더 얻었습니다. 새 공방은 넓었어요. 물레도 10대나 들어갔죠. 수강생도 20명으로 늘었습니다. 전 바빴지만 행복했어요. 어느 날 방송국에서 또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전국 방송이었어요. 제 공방 이야기를 다루고 싶다면서요. 시니어들의 제2의 인생을 돕는 공방이래요. 촬영을 했습니다. 제가 도자기 만드는 모습, 수업하는 모습을 찍었어요. 수강생들 인터뷰도 했죠. 다들 이곳에서 새로운 삶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방송이 나간 뒤 전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공방에 오고 싶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너무 멀어서 못 온다는 분들도 계셨죠. 전 생각했습니다. 온라인 수업을 해볼까요? 근데 도자기는 직접 만져봐야 하는 거잖아요. 고민하다가 방법을 찾았습니다. 키트를 보내드리는 거예요. 온라인 수업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물레와 흙, 도구들을 담은 키트를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수업을 진행하기로 했죠. 첫 온라인 수업에 10명이 신청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았어요. 키트를 발송하고 수업을 시작했죠. 화면으로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다들 기대에 찬 표정이었어요. 수업 후 후기가 올라왔습니다. 대부분 만족하셨대요. 처음으로 뭔가 자기 것을 만들어 봤다면서요. 인생이 달라진 것 같다고 했습니다. 전 뿌듯했어요. 제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니요. 68년을 살면서
처음 느껴보는 감정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현지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결혼했다면서요. 조촐하게 했대요. 전 축하한다고 했습니다. 현지가 말했어요. 엄마 미안해요. 그때 정말 잘못했어요. 전 한참 침묵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알아요. 근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다 용서되는 건 아니에요. 현지가 알고 있다고 했어요. 용서는 바라지 않는다면서요. 그냥 엄마가 행복하게 사는 거 보니까 다행이래요. 전 고맙다고 했습니다. 현지가 물었어요. 가끔 만날 수 있냐고요. 전 생각해 보겠다고 했죠. 아직은 마음이 준비가 안 됐다면서요. 현지는 알겠다고 했습니다. 남편한테서도 편지가 왔어요. 손편지였습니다. 윤자가 돌아가셨대요. 병이 악화돼서요. 남편은 지금 혼자 산다면서요. 편지 끝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당신이 행복하다니 다행이에요. 나는 모든 걸 잃었지만 당신은 모든 걸 찾았네요. 미안했어요. 그리고 고마웠어요. 전 편지를 접었습니다. 답장하지 않았어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거든요. 남편의 인생은 남편 것이고 제 인생은 제 것이니까요. 겨울이 다시 왔습니다. 2년차 겨울이었어요. 공방 앞에 눈이 쌓였죠. 전 눈을 쓸면서 생각했습니다. 2년 전 이맘때 전 창고에서 울고 있었다는 걸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전 웃고 있습니다. 제 공방에서, 제 집에서 제가 선택한 삶을 살고 있어요. 수강생 중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용기 얻었다면서요. 남편한테 이혼 요구했대요. 평생 참고 살았는데 이제는 자기 인생을 살고 싶다면서요. 전 그분을 응원했습니다. 잘하셨다고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죠. 그분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고맙다면서요. 어느 날 저녁 공방 문을 닫고 집으로 왔습니다. 따뜻한 차를 한 잔 끓였어요. 창밖을 봤죠. 별이 보였습니다.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별들이요. 전 별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어두웠던 순간이 사실은 새로운 시작이었다는 걸요. 모든 걸 잃을 뻔했을 때 저는 진짜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사진을 몇 장 찍었어요. 제 공방 사진, 제가 만든 도자기 사진, 그리고 창밖 풍경 사진이요. SNS에 올렸습니다. 댓글이 달렸어요. 응원의 메시지들이었죠. 선생님 보면 힘이 난다고, 저도 용기 내서 제 인생 살아보겠다고 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전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힘내시라고,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다고요. 나이는 핑계가 될 수 없다고 했죠. 밤이 깊었습니다.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68년을 살았지만 진짜 제 인생은 지금부터라는 걸요.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났습니다. 공방으로 갔어요. 오늘도 수업이 있었거든요. 수강생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다들 밝은 얼굴이었어요.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물레를 돌리는 법을 알려드렸어요. 흙을 만지는 느낌, 손끝으로 전해지는 감촉을 느껴보시라고 했죠.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평온한 기분은 처음이래요. 평생 누군가를 위해 살았는데 지금은 자기 자신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다면서요. 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아요. 저도 그랬으니까요. 68년 만에 처음으로 저를 위해 사는 법을 배웠으니까요. 수업이 끝나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찻잔으로 차를 마셨어요. 창밖을 봤죠.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전 혼잣말을 했어요. 이제야 내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봅니다. 뒤늦었지만 늦은 건 아니에요. 지금이 가장 행복하니까요.
여러분,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힘든 분이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입니다. 저는 68세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어요. 배신당하고 모든 걸 잃을 뻔했지만 결국 제 자신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언제든 새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용기예요. 더 이상 참지 말고, 더 이상 당하지 말고, 당당하게 자기 인생을 사세요. 저는 이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습니다. 제 선택으로 제 인생을 살아가요. 그게 제일 큰 행복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당신은 당신 인생의 주인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68년이 걸려서 깨달은 진리지만 여러분은 지금 당장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 선택이 옳았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도 궁금합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오늘도 공방에서 도자기를 빚으러 가야 하거든요. 제가 선택한 삶을요.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